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분노 유발자들 준비해 놨는데 연말 연시가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버 사냥꾼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분노 유발자들 오늘은 가족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머니에서는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이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 사용 팁 잠시 후 머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다채로운 소식들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모닝픽 손서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닝픽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인기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대학생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 치열할 거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어제 한 구인 구직 포털에서요. 올겨울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대학생들 6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87.2%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나머지 12.8%는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업종으로는요. 응답자의 20.1%가 카페나 디저트 아르바이트를 꼽았고요. 21.8%는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꼽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를 보면요. 80%가 넘는 학생들이 역시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로 51.6%가 무엇을 고려하나 봤더니 최저시급 및 추가수당 등 임금 수준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또 나머지 50.6%는 생활 반경과 가까운 출퇴근 거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는 N잡러 대학생들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 아르바이트를 구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새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하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24.1%를 차지했고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게 되면 이제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답변도 11.6%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이 올겨울 아르바이트 구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는 일단 아르바이트 자리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규직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수능 이후에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이런 데이터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비스 같은 단순 알바는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게 최근에 식당 같은 데 보시면은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 오더 같은 곳들을 도입하는 식당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학생들에게 올겨울 아르바이트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열정을 갖고 임하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왕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면 좀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돈도 돈이지만 사회생활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다음 모닝픽 전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로봇은 보행자가 되겠습니다. 요즘 공원이나 식당 같은 곳을 가면 로봇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로봇들이 보행자로 간주된다고요? 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네. 있습니다. 먼저 사고와 관련된 경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한 소형 SUV가
무단 횡단을 하던 자율주행 로봇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로봇과 부딪힌 사고니까 대물 접촉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율주행 로봇은 보행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도 있다고 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무단 횡단은 뭐 주요 의무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지우고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을 친 것도 보행할 때 우리 사람들하고 같은 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로봇을 보면요, 실외 배달을 하는 자율주행 로봇 유비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이 로봇이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을 했는데, 이 인증의 근거가 된 법이 지난해 11월 발효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겁니다. 자율주행 로봇에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로봇을 보호하려고 이게 만든 법은 아니고요. 로봇이 만약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없게 되면 피해자가 이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니까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역시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의무도 부여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례 없는 사고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이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객체가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뉴빌리티 회사 관계자는 현재 운전자와 모든 합의를 마쳤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개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로봇에게 그 사람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는 존재가 아닌데 사람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합당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들이 점차 자율적인 판단 능력들이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또 인간의 삶 깊숙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로봇이 만약에 사고를 일으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도 헷갈리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사람이 다쳤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거 화면 보니까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저 로봇은 되게 조그매요. 그렇죠. 좀 낮고. 근데 운전자 시각에서 이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아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서비스 분야에서도 로봇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배달용 로봇은 지금 거리를 다니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법 제정도 필요하고 이래 보입니다. 다음 픽은요? 네, 자, 세 번째 모닝픽은 포인트 연장입니다. 포인트가 연장이 된다. 이거 어떤 소식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포인트 많이 쌌잖아요.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이걸 또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소멸 기한이 금방 다가옵니다. 짧게는 1년 안에 소멸 시간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 기간이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유통업계에서는요, 이마트나 노브랜드 같은 신세계 포인트, 또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마이홈플러스가 유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CU 편의점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CJ1과 신세계 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다이소나 올리브영 포인트도 기존 2년이 아닌 3년까지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의류 패션 부분에서는 A세컨즈가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분에서는 CGV가 2년에서 3년으로 포인트 사용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빵집 3만 얼마가 있는데 연장되나요? 예. 네. 2026년부터 적립 포인트 요게 유효 기간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선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유효 기간이 너무 짧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제 유효 기간이 너무 짧은 탓에 유통업계에서만 매년
132억 원어치의 포인트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소멸돼 버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50개 포인트 중에서요, 62%의 유효 기간이 상법상 소멸 시효 5년보다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해서 사전 고지 규정도 상당히 강화됩니다. 고지 방식을 기존에 이메일 하나였다면 이제 이메일이나 휴대폰 알림톡, 또 FC 등으로 다양화하고요. 고지 시점도 2달 전, 1달 전, 3일 전 이런 식으로 3회에 나눠서 통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게 촉박하게 고지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미처 다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야, 이게 소멸되는 게 매년 132억 너무 아까운데 네. 이거 소멸 시점에서 어디다가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기부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는데 이게 그렇구나. 이제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아, 그렇군요. 예.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계좌 이체 금지입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금을 내야 될 때는 웬만하면 뭐 계좌 이체를 활용을 하곤 하는데 네. 계좌 이체 금지라니 이게 어떤 곳에서 금지되는 거죠? 네. 바로 지하철역에서 이제 계좌 이체가 금지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승객 편의를 고려해서 지난 2022년 1월 14일부터 하차역에서 계좌 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계좌 이체를 하겠다는 그 승차가 늘어나게 되니까 관계자들의 채권 처리 문제도 있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늘어나게 되어버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계좌 이체가 무임승차의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승차역을 속여서 실제 운행 거리보다 더 적게 요금을 내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무임승차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 계좌 이체를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런 승객들이 상당히 많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이런 편리성 때문에 이걸 이용했던 승객들은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할 텐데요. 네. 물론 이제 선의를 갖고 계좌 이체를 이용하셨던 승객들에게는 이번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을 가질 순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좌 이체 방식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매기 같은 역무 자동화 기기가 고장 나거나 정전 등으로 인해서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또 임산부나 수험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장이 판단해서 계좌 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내년 1월 20일부터는 계좌 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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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저곳에서 그 기후 위기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 노력들로 이렇게 기후 변화를 이겨가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려진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지자체 정책적인 노력까지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담아봤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뜨거워진 지구, 사라져가는 자연, 그리고 해마다 더 잦아지는 폭우와 폭염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한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이상기후. 그러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버려진 자원으로 특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저희 업사이클 아트센터의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시는요, 매년 2번 정도 기획을 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업사이클을 재료를 가지고 도시를 형상화하거나 혹은 업사이클의 어떤 의미를 담은 도시의 형상을 좀 재현하는 그런 작가들을 모셔봤고요. 여기에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나 혹은 비닐들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의 도시를 좀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박스 재료를 활용했지만 보다 옛날 모습의 도시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들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파트로 이루어진 도시 속에서 이웃을 알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작가는 옛날에 모여있던 그런 어떤 동네의 이미지를 통해서 따뜻한 도시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은 사실 환경과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는 보다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업사이클을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 돌아가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전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이곳 아트센터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범했던 물건들이 새로운 가치를 입고 특별한 작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있는 걸까요? 우유팩을 만들고 못 쓰는 부분을 활용해서 카드 지갑을 만드는 밀키 파우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들기가 일단 편하고 우유팩이 이제 알록달록 예쁘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업사이클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버려지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서 파우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업사이클링 체험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다네요. 여기 이제 본판이랑 이제 10개가 이렇게 양말목이 나오는데요. 엄지랑 검지를 넣어서 벌린 다음에 방금 홀에 넣었던 거를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업사이클링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작품이 탄생되고 있는 거죠? 양말목이라는 짜투리 소재를 이용해서 양말목 물병 가방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양말목이라는 소재 자체가 양말을 제조하면서 반드시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업사이클링적으로 재활용해서 자원순환을 하게 되면 환경에도 보호가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자원순환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양말목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엮으면 알록달록 이렇게 예쁜 물병 가방이 탄생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작년 7월 광명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 도시를 선포했는데요. 이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로 탈바꿈하는 광명시.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직접 광명시를 찾았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광명시가 다양한 노력들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명시를 자세히 알려주실 분 바로 박승원 광명시장님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소개 멘트에 광명시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광명시가 이 탄소 중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은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이죠. 기후위기로 해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사실은 폭우가 또 폭염이 심해지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 취약계층입니다. 기후위기에서 심각해진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잘 써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2018년도에 시장 취임 이후에 지금 7년 동안 탄소중립 정책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기후 위기 문제를 좀 극복을 하려면 네.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광명시는 이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광명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광명시 주민자치위원들과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활동가분들이 함께 탄소중립 교육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꼭 반드시 1개 이상의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시민들의 이 다양한 참여가 결국은 기후위기를 막아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시가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광명시가 정말 잘하고 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뭐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시민들께서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하면 그 포인트를 하나하나 적립해서 1년에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다시 지급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한 13가지의 실천 과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서 확인이 되어지면 포인트를 하나하나 쌓아드린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지역화폐로 돌려드리는 방식인데요.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경기도에서 기후행동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광미 시민들입니다. 1등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기후 대응을 위해서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정원도시 프로젝트라고 네. 들었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매년 2차례 걸쳐서 시민정원사를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데 그분들이 하나의 공간을 확보해서 정원을 만들려 하고 계시고요. 안양천에도 포켓 정원 10개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참여 다 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안양천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1000개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 저희 광명시의 목표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시장님이 생각하는 광명시의 탄소 중립 정책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는데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그 지난달 열린 COP29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요. 언제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함께 하는 자리였는데 저희 광명시도 내년도에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는 감량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서 제출하고 실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명시의 탄소 중립 관련돼서 목표나 혹은 뭐 향후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도시 선언했기 때문에 시민들과 협력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함께 시민들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여정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신종 사기가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고자 하는 은퇴자들이 이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금융 지식 또 새로운 기술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이 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사시나 했는데 이 부모님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을 타겟팅한 신종 범죄들이 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면서 접근하는 투자 사기 유형도 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보이스피싱 유형도 있고 또 창업 사기, 또 이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관련 사기 범행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그동안 또박또박 다달이 들어오던 네. 돈이 끊긴 것에 대한 조급함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실버 사냥꾼입니다. 코인하고 이 또 여러 가지 그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요걸 이제 미끼로 해서 사기꾼들이 달려드는 건데요. 무려 3만 5천 명의 노인을 속인 불법 다단계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네, 2021년에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인데요.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사람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 정당을 만드는 자리였는데요. 국민의 권력으로 국민의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기술을 만들고.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노년층을 표적으로 한 코인 다단계 조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면서 투자자를 모은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코인 다단계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기 어쨌든 모인 분들이 다 속아 넘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엄청 많은데. 네, 무려 3만 5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속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현혹시켰냐? 이들이요, 2021년 2월에 다단계 조직을 설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참 머리도 비상한 것이 배달앱을 만들어요. 이 배달앱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17곳에 지부를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원들을 모집하고요, 이 가상화폐 판매 사업에 나섰습니다. A씨 등은요, 자체 개발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2,0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제2의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을 속였고요. 심지어는 방송에까지 출연하면서 본인 관련 사업, 또 코인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제2의 국민연금이라는 말로 현혹하고 또 당위성 그리고 뭐 인지도 이런 걸로 해서 네. 방송 출연하고 또 정당까지 만들면서, 근데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피해가 커진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단계 유형의 범죄였기 때문에 피해가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한테 한 계좌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배달앱 사업이 잘 진행되면 평생 연금처럼 매달 3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 모집해오면 신규 투자금의 8%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노인분들이 현혹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이렇게 다단계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들, 신규 가입자들을 빠르게 늘려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2,000배 수익 얻을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다 사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은 고령층 3만 5천여 명을 상대로 얻은 수익이 무려 202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202억 원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인데 네. 그 돈으로 사기를 쳤다는 건데, 이게 코인 광풍이 좀 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다면서요. 네, 근데 피해자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네. 이거 그냥 처벌받을 게 아니라 가중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다단계 코인 관련 범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법률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거고, 피해 액수가 높아지면 이 특정 경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에 관련한 법률 위반도 될 수 있고요. 자본시장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처럼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클 경우에 일반 사기죄보다 이 특경법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되는 법률이 규정이 되고 적용이 되는데요. 피해 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 피해 액수가 50억 원을 넘게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특경법 법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전체 피해 액수가 예를 들어 200억, 300억이더라도 피해자별로 피해 액수가 5억 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000억의 사기를 쳤다라고 하더라도 한 피해자당의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이게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리상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 그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에 검거된 사기 범죄자 중에서 재범자가 41.3%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반이에요. 그리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동종 범죄자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겁나지 않는다. 뭐 이거 한탕 소위 얘기해서 하고 잠깐 그쵸. 들어갔다가 네. 와서 묻어놓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또 제2의 범죄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예가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죄를 저지르는 뭐 범인 입장에서는 내가 몇 년 몸으로 때워서 수백억의 이익을 얻을까?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선고받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처벌이 약하다는 점의 맹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이 사기꾼들은요. 내가 나중에 이게 법망에 딱 걸릴 걸 대비해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을 안 해요. 가족 명의, 제3자의 명의, 또 현금으로 여러 가지로 다 명의를 돌려놓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사기죄를 규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기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집행유예를 풀려나죠. 본인 명의 재산도 다 빼돌려가지고 나중에 민사소송 제기해도 판결문 그냥 한 장 종이만 얻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산 보전을 받기도 어려우니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선 두 번 울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1억 4천만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 사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와 하위 모집 책들은 2018년 11월 피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나온 코인이 한 구자에 300만 원, 10만 구자에 3천만 원인데 이걸 사서 갖고 있으면 4배 정도 가격이 오른다면서 무조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니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고 꼬드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에게만 특별히 싸게 주겠다며 코인 앱을 설치해준 뒤 돈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A씨는 24차례에 걸쳐 고령층 7명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수당을 제한 뒤 상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를 저지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주범 A씨가 집행유예 받았고요. 그 밑에 하위 책들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정말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이들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부분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판결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면서 돈을 가로챘고 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약자인 이 피해자들이 얻은 피해 만만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어떤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지적을 했냐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고 이 최소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을 담당했을 뿐이었고 송금을 해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목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운영자 말씀해 주신 대로 따로 있었는데요. 운영자 B씨. 문제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이 B씨 같은 경우에 캐나다 밴쿠버에다가 본사를 차렸어요. 유령 가상화폐 사업체를 이 밴쿠버에서 운영을 했고요.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라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B씨가 만약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중지를 해놓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지만 베트남이랄지 밴쿠버랄지 해외에 있는 경우에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수사공조하더라도 쉽게 잡기가 어렵고요. 또 해외 수사기관에 이런 공조를 빠르게 좀 검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더라도 실제 이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냥 남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징역 5년, 3년 이것도 전 너무 적다고 해서 처벌이 적은 것 같아서 열이 받는데 집행유예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피해 금액을 온전히도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많은 수익을 가져간 게 주범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범조차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기더라도 이러한 재산을 보전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위책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고 이겼을 때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 사실 피해자분들은
피해액을 돌려받는 길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꼭 이런 짓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금방 나와요. 근데 돈통이 터지는 것은 사기당한 사람들은 막 이러고 살고 있고 맞아요. 막 가정이 다 파괴되고 했는데 버젓이 고개 들고 나와서 또 딴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에이. 그걸 보면 하여간 2번 죽는 심정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인 사기, 뭐 코인 다단계 이런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왜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네. 지난 2018년 한 70대 노인이 당시 단일 피해 금액으로는 최대라고 합니다. 9억 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기사를 통해 저희가 만나보면 대체 왜 속을까 막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이게 피해자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도 그렇지만 이 국가기관을 사칭하니까 이 노령의 분들은 깜빡하고 속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분들의 불안감을 또 자극하는 수법을 또 이들이 씁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이 발신 번호를 02112로 뜨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와. 피해자랑 통화가 딱 되면요. 자신은 이 금감원의 팀장이라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됐다. 그리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서 이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서요. 이 예금과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아유. 이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 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면 보통 은행 직원들이 의심을 하고 물어보거나 좀 막아주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창구 직원도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은 예금을 해지하세요? 또 이 자금의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은행 창구 직원이 물어봤는데 네. 이 사기범 한 발 더 나서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고 혹시 은행 직원이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유. 뭐라고 얘기했냐? 피해자한테 이 친척한테 사업자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 창구에 얘기하면 된다라고 사기범이 미리 알려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사용 목적 물어봤을 때 이대로 대답하니까 사실은 은행 창구 직원도 이 부분이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의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보이스피싱도 예전처럼 허술하지 않고 진화를 거듭해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응 방안이 매뉴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 많은 판에 맞아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네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게 워낙 너무 이게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이런 마음입니다. 이 전화 한 통과 문자 몇 통으로 16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보시면 이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60대 A씨.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이 범죄에 연루돼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되고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있으면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겁을 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라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엔 다른데요. 이들의 범행 수법이 어떻게 되냐? 이들은요. 이 피해자의 휴대폰에다가 악성 URL이 포함된 스미싱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 폰을 소위 좀비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A씨 휴대폰을 미러링을 해서 10분 만에 이 5개의 계좌의 적금을 모두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적금 해지했으니까 자유롭게 이 금액에 대해서 이체가 가능한 상태가 됐잖아요. 이후에 A씨는 현금 15억 6,700만 원, 거의 16억 가까운 돈이에요. 이런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 지시에 따라서 수천만 원씩 나눠서 총 30회에 걸쳐서 송금을 했습니다. 16억에 가까운 돈은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씨가 보이스피싱 이런 피해를 입은 이 돈 16억은요. 어떤 돈인지 봤더니 A씨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금이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A씨한테는 정말 전 재산이었는데 이 주거래 은행의 안내로 4억 원 규모의 통장 1개, 또 이 3억 원 통장 이 4개로 나눠서 총 5개의 통장이 예치된 상태였는데 좀비폰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걸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소송하면 이 돈, 내 피 같은 돈 다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지난 8월에 이 스미싱 범죄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에 이 본인 확인에 대해서 철저히 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당시 사례에서는 이 피해자가 이 은행이나 또 금융사의 본인 확인 조치나 이 피해 방지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대출 해지나 은행 계좌 해지 부분이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했기 때문에 이 계약 유효하다라고 이제 피해자 측과 은행 보험사 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융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금융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판결을 기준으로 앞으로도 이런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 금융사나 이 은행사의 피해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은행도 좀 더 엄격하게 해주길 바란 마음이긴 하지만 은행 말고도 또 나쁜 사람 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어떻게 처벌 어떻게 될까요? 주범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 피해자에 대해서 거의 16억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럼요. 3년 이상의 이제 실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 등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인 투자,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있는데 네. 심리적으로 이 노인을 지배해요. 그런 다음에 착취하고 돈을 빼내고 이런 실버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운 노인에게 친밀감을 형성해서 접근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실제로 이런 사례 많으니까요. 이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례는요, 이 도서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80대 초반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 김 씨는 이 치매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있어서 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만난 7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 A 씨, 이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면서 이 노인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만난 지 2주 만에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인 관계로 밝혀진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다른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족이 어느 날 딱 봤더니 이 두 사람 동침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2주 만에 연인, 동침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요양보호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요양보호사를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인 거는 이 80대 노인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면서 당장 요양보호사 데려와라라고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치매 초기에 해당하는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요양보호사 이 B 씨, A 씨의 좀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이 80대 노인이 이제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농장 또 부속 건물 전체를 이 요양보호사 A 씨한테 무료로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많은 권한을 이 요양보호사 A 씨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 재력가였던 80대 김 씨의 재산을 노리고 이 요양보호사 A 씨뿐만 아니라 종교인 B 씨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김 씨를 신의 힘으로 치료해주겠다라면서 종교인까지 가세해서 사기 범행에 함께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획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하고 종교인까지 합세해서 재력가인 80대 노인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착취? 재산을 그렇죠. 빼돌리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실제로도 이 80대 노인 김 씨가 상당한 재력가였던 게 재산이 꽤 있으셨어요. 7억 원 상당의 현금도 가지고 계셨고 매달 임대 수입으로만 매달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이 노양보호사 A 씨를 만난 다음에 그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돈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사채도 5억 원을 얹고요. 거기다 심지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22억이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노인의 동의가 하자가 없는 동의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가족들이 가진 노력 끝에 일부 금액은 반환을 받았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돈을
빼앗는 거잖아요. 네. 정말 악질이네요.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과연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가족들과 수사기관이 잘 밝혀낸다면 사실은 하자 있는 동의를 기반해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 입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경각심을 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만나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연말정산 때문에 신용카드를 썼는데 돌려받는 게 없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저도 직장인이었을 때는 늘 연말정산을 해왔는데 해도 모르겠는 게 또 연말정산입니다. 네, 맞아요.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연말에 하면 늦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알아보죠.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오늘 또 말장난이 심한 것 같아요. 연말에 하면 연말정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늦는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정산 뭐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고 매년 또 하고 계시겠지만 왜 하는 건지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보면요, 이제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넘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뗄 것인지는 다 조건이 다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간이 세액표라는 곳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낸 세금과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맞춰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정리를 너무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제 연말정산은 알겠는데 이제 마지막 저희가 좀 궁금한 거. 왜 지금 늦는다는 거죠? 이게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덜 내기 위한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공제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내가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이미 1년 동안 그런 계획하에 실천을 해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말에 와서야 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때서야 이제 허둥지둥 하시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들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서 이 카드 쓰시는 분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나름의 전략을 좀 세우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전략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카드 사용분이 네. 될 거예요. 카드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을 지출하면서 아마 이게 금액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사용액이 많을수록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정확한 오해. 아, 그래요? 많이 쓴다고 그거 다 돌려받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이게 연말정산이 좀 삐걱거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고 해서 저는 제 체크카드를 쓰고 있고 생활비 담당인 아내는 아내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낀다고 아껴 쓰는데 연말 되니까 이게 또 지갑이 열리긴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그 뭐 윈터 페스타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막 난리잖아. 여기저기 난리지, 뭐 난리야. 세일하고 장난 아니야. 우리 올 한해 열심히 했잖아. 좋은 겨울옷 하나만 사자. 그래, 가보자. 렛츠고. 아, 여보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지? 프라이즈 태그가 52만 원? 좀 센데? 세다.
사다니 자기야, 이거 원래 100만 원짜리야. 지금 세일하는 거잖아. 반값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50을 버는 거지. 그치? 이거 지금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맞나? 쓰면 50만 원 쓰는 거 안 쓰면 아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뭐라고? 그래 50만 원 아끼는 거야. 좋아. 그러니까 겨울옷이 좀 없긴 해. 근데 50만 원짜리 말고 옆에 20만 원짜리로 좀 이쁜 거 없어? 아, 여보 무슨 소리야. 내 눈이 벌써 50만 원짜리 봐버렸잖아. 그럼 그냥 끝난 거야. 저게 내가 눈에 차겠어? 아니 봐봐, 이게 디테일도 다르고 봐봐, 이거 비싼 이유가 캐시미어래. 얼마나 따뜻하겠어. 그래 뭐 장모님도 캐시미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2개 사. 올 한해 우리 아껴 썼으니까 사자. 그래? 그냥 사. 그래. 어차피 뭐 신용카드 그 공제 그거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도까지는 써야 돼. 맞아. 여보, 그 맨날 춥다고 그 덜덜 떨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말고 굿사운으로 좋은 거 하나 사자. 그 솜털 그 90% 이거 어때, 여보? 다 사. 오늘 뭐 좀 싸게 사는 거니까 공제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긁어. 우리한텐 13월에 월급이 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공제받은 게 별로 없어요. 분명 신용카드 공제가 많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태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연말정산 잘해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카드 잘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게 연말에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 카드 사용액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있죠. 요거 좀 사도 되겠지 하고 갔는데 마침 세일을 해. 그럼 막 70% 심지어는 80% 세일을 하면 와, 내가 한 20%만 내면 되고 막 80% 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거 안 쓰면 100% 내가 그냥 안 쓴 건데. 이게 꼭 그렇다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연말에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신발 하나 사러 갔다가 하나 산 거 맞아요? 2개 샀어요. 그거 왜냐면 할인 왜 하겠어? 1년 동안 할인하더라고. 1년 동안 안 팔렸으니까 마지막에. 아니 예쁘던데? 그래서 저는 이거 할인할 때 사야지. 그럼요. 언젠가 필요할 거야 하면서 제가 하나를 더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심리를 이용한 할인인가 봐요. 그럼 뭐 이뻐서 산 것도 맞긴 한데 결국은 이제 12월쯤 되면 이제 공제 받으려고 산 건데 결국은 쓴 만큼 내게 됐다. 이게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쇼핑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해지는 것 같네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징수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일부를 돌려받거나 혹은 덜 냈다면 이제 내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인적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연금보험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세특례법에 따른 소득 공제 항목에 주택저축,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가 되긴 되는데 1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공제해 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이제 소득에서 이게 빼준다라는 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는 5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고 그 소득을 4,900만 원으로 보고 거기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감안하셔야 될 게 각자에 따라 소득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만 원을 만약에 소득에서 빼준다고 하면 6%를 적용하면 6만 원에서 45%를 적용하면 최대 45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 소득세율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버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동된다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누진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세율은 더 높아지게 되고 적게 벌수록 세율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1년간 지급받은 급여에서 신용카드 공제 등 이런저런 공제를 받게 될 걸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신용카드를 또 너무 적게 쓰는 분들은 이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이 써야 깎아준다라는 건데 방금 적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적게라는 기준이 좀 모호해요. 카드를 대체 좀 얼마나 많이 써야 이게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급여로 공제 기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총 급여의 일정 부분을 넘게 써야 이제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얼마나 써야 될까요? 뭐 이게 쓰는 만큼 나라에서 준다고 하니까 근데 보통 적지도 않을 거고 많지도 않을 거고 네. 반타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반은 써야 되나? 한 50%? 너무 쓰지 않나? 그럼? 그 너무 많이 쓰는 그 정도 해야지 어떻게 최대한 모아요? 해주는 거 아닌가? 네. 반은 아니고요. 딱 4분의 1. 4분의 1. 네. 25%? 네, 25%. 아. 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된다. 바꿔 말하면 총 급여의 25% 이내로 만약에 쓴 사람은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4천만 원에 이제 25%는 네.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4천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내 카드로 아무리 딱 1,00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카드를 써도 그로 인한 공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부가 공제 받으려고 아울렛에서 그렇게 많이 긁었었네. 마지막에 와가지고 총급여의 25%라는 거는 이 부부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어쨌든 1,000만 원 이상 돈을 써야 그 뒤에 그렇죠. 것들이 공제가 되는 액수다. 네. 근데 어떤 분은 1,100만 원을 썼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썼다. 그러면 공제되는 게 또 달라지잖아요. 네,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깎아주는 그런 개념인데 다 100만 원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오. 예를 들어서 15%를 곱한 금액이 바로 소득공제에 들어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00만 원을 썼다면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한 15%인 15만 원을 이제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만약 2천만 원 썼다.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썼죠.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많이 쓰면 네. 공제가 되는 건 맞긴 맞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돌려받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공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최대 한도가 있구나. 한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구나. 우리 카드 쓸 때 한도 있잖아요. 어. 공제에도 한도가 있구나. 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 카드를 긁었어요. 근데 공제가 되는 금액은 한도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역시도 이제 총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300만 원까지만 그리고 급여 7천만 원을 그 초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건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가 공제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부는 40%, 도서 공연 사용이나 직불카드, 체크카드인데요.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등을 추가로 또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역시 추가 공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00만 원, 300만 원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봐야 이제 기본 공제에다가 추가 공제까지 더한 금액 45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로 10억 원을 긁으나 1억 원을 긁으나 공제받는 건 똑같다는 거네요. 네. 이래서 이제 왜 못 돌려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체크카드를 같이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체크카드 썼을 때 얼마가 공제된다고 그러셨죠? 네. 체크카드도 이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액은 더 큽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주지만 체크카드는 이제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급여 4천만 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를 만약에 1,100만 원을 썼다라고 보면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30%를 공제를 해주는 거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공제가 더 많이 되네요. 그럼 이분들 신용카드 쓸 게 아니라 체크카드를 썼으면 더 많이 공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출 계획을 연초에 세워야 하는 거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미리 짜놔야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를 나누고
좀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부의 소득과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보죠. 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부의 소득부터 좀 알아볼게요. 남편 월 소득 400만 원, 아내는 28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은 2,500만 원이고요.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 체크카드로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가정으로 보이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간 사용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네. 이 부부도 보면 나름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경을 좀 쓰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체크카드를 이제 사용한 거고 아내분은 이제 생활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이제 신용카드를 쓴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공제가 전혀 없다라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면 해주는 공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을 해보면요. 남편의 근로소득 금액은 3,585만 원이 되겠고요. 아내의 근로소득 금액은 2,331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남편이 연봉은 4,800만 원이지만 이제 공제를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때문에 3,585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봉이 아내는 이제 3,500만 원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아서 2,331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율 구간을 보면 두 사람의 과세 대상 금액은 똑같이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5% 구간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적용되는 세율이 똑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누구 명의를 카드로 쓰건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게 세율이 같기는 하지만 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어느 한쪽의 카드로 몰아쓰게 되면 이제 유리해지는데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누구의 카드 진짜요? 써야 될까요? 전 보통 이제 카드 대신 쓰고 싶으면 엄카. 엄마 카드. 아이, 엄카라뇨. 엄마 최고예요. 다 긁혀요. 아이, 너무 속마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 엄마 카드 쓰고 다닐 때가 좀 많이 마음 편했어서. 마음 편하긴 저도 했죠.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일단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제 거밖에 없으니까 결혼 안 해서 그런지 혹시 두 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 또 결혼했는데 저도 제 카드, 아, 그래요? 네, 제 개인 카드 쓰거든요. 저도 제 카드죠. 저희는 또 저희 집사람이 전업주부니까 네. 저는 제 카드. 두 분이 돈을 잘 버시나 봐요. 저는 못 벌 때 엄카 썼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신혼부부들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남자 카드, 뭐 남편 카드 이렇게 쓰거든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힌트를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죠. 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5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상 써야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럼 적게 버는 사람이 훨씬 더 좋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 쪽으로 카드를 일단은 몰아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은 사람 쪽으로. 이제 이 부부의 사례를 놓고 보면 아내 쪽으로 쓰면 이제 연봉 3,360만 원에 25%, 840만 원만 초과해서 쓰면 되지만 네. 남편 쪽으로 쓰게 된다면 아까 연봉 4,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5%인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써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댁은 잘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 명의 신용카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는 계시긴 한데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고 보는 게 보시면 이제 아내는 연봉의 25%인 840만 원을 초과해서 카드를 썼죠. 네. 썼어요. 네. 사용 금액이 보니까 2,500만 원이에요. 그럼 초과분 1,660만 원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초과분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만약에 공제한다라고 본다면 249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한도 3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최대 한도를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그러네요.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249만 원만 공제를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남편분의 경우에도 보면요. 이제 용돈과 뭐 기타 이것저것 해서 체크카드로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잖아요. 연봉이 4,800만 원인데 이제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공제가 되니까 초과해서 쓰려면 1,200만 원을 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을 쓰고 계시니까 공제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없는 거죠. 아까 그거
구스다운 그거 4개는 더 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쓸 거는 다 썼는데 공제는 못 받고 있는 이 부부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돈을 더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200만 원까지 써야 되는데 근데 아깝잖아요. 아내 쪽으로 좀 더 몰아서 썼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하여간 카드 값이 연 3,50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닌데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네. 자, 우선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아내의 명의의 카드를 먼저 써야 되겠죠. 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의 25%를 일단은 채울 때까지는 불리한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공제가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25%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840만 원을 쓰고 아내 명의의 체크카드 1,000만 원을 쓴다면 카드 사용액 1,840만 원이 되죠. 여기서 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의 25% 840만 원입니다. 이제 요걸 빼면 초과분 1,000만 원이 나오고요. 초과분은 이제 전부 체크카드를 쓴 것으로 계산이 돼서 체크카드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카드로 300만 원이면 최대 한도로 공제 받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이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3,500만 원이고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840만 원까지 아내 카드를 쓰고 나머지 돈은 남편 명의의 카드를 써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나머지 금액 1,660만 원을 쓰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로 이제 전부 썼다면 남편 연봉의 25%인 1,200만 원의 초과분은 460만 원입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더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460만 원의 30%인 138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한도까지 여유는 162만 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지출을 늘리는 건 손해가 되니까 이 부부의 현재 소비 패턴에서는 이렇게 카드를 쓰시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춤 솔루션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자, 맞춤 솔루션 결과는요. 첫 번째,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아내의 명의의 카드들을 먼저 쓴다. 그래야 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의 25%를 채우기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공제가 적은 신용카드로 먼저 소득의 25%를 채우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840만 원, 체크카드 사용액은 1,000만 원으로 최대 공제 한도인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머지 금액은 남편의 체크카드로 소비를 해서 138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은 3,500만 원이고요. 공제액은 438만 원 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공제액은 총 438만 원이고 부부가 합쳐서 7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건데 연 3,500만 원 쓰고 70만 원 받는 게 좀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알쏭달쏭한데 3,500을 썼는데. 좀 적은 느낌이 살 들면서. 그러니까 꼭 이제 필요한 소비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쓰는 게 좋겠고요.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연말정산을 받는 것 때문에 소비를 더 늘리는 거는 또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안 쓰는 게 우선이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부부 사례 나왔지만 부부의 협업이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연초에 잘 계획을 짜셔서 원칙을 정해서 소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연말 네. 소득 정산. 하여간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할 때마다 헷갈렸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그렇죠. 계산. 네. 그건 아예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 능력 네. 바뀝니다. 자, 네. 오늘도 알뜰하게 연말정산 챙기실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일부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도, 청주는 4도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5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내일 밤부터 강원도에는 1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눈발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밤부터 우리나라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부지방은 밤늦게 약한 눈이 날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2월이 너무 훅 지나가고 있어서요.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돼요. 진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야외 돌아다니다 보면 또 사람들 만나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OS에서 Save Next 채널에